뭐 오늘은 어떻게 용케들 강의가 되네요. 이 다음 주부터 될지 안 될지는 또 가봐야 되죠. 예, 참 무슨 뭐 6.25 때도 아니고 이 참 병고는 병고입니다. 그 뭐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학교를 뜻하는 뭐 스쿨이랄지 또는 뭐 우리가 학자를 뜻하는 뭐 스칼라랄지 또 뭐 장학금을 뜻하는 스칼라십 할 때에 그 스쿨 스칼라 하는 그 스쿨라고 하는 이 어원 자체가 히라보에서는 여유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근데 이 여유라고 하는 말은 그 배경에 알다시피 안정됨, 이 여건이 이제 안정이 되어야지 여유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참 두 해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에 비하면 뭐 지금 공부는 필시 이게 뭐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제 뭐 공부 내지는 또 이때 공부가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공부일 때는 이게 뭐 비정상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공부는 못 하거든요. 뭐 다음 주 이게 계속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걸 정상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 종교의 본질인 종교 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처럼 오히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의미 있는 걸 붙들고 가치 있는 걸 붙들려고 하는 이 노력은 오히려 안정적일 때의 그런 공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을 지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연이 되면 이 정토부 경전 공부를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은 이 정토부 경전에서 참 우리에게 뼈 아프게 던지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 극락 정토에서 수억급 선업을 짓는 것보다는 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서 반나절 짓는 선업이 더 공덕이 크다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 이른바 어려울수록 선을 행하라. 응?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 되기 위한 이 정점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다? 어려울 때 행하는 선. 그리고 남에게조차 권할 수 있는 선. 이제 그 선의 어떤 말하자면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비정상적이고 그닥 큰 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걸 우리가 이제 종교 실천 내지는 불교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선택은 상당히 평가받아야 되는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도 또 우리가 같은 트랙 속에서 나는 한번 같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한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한 공부라고 하는 이 그런 어떤 현실을 또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자리 전제해가지고 주어지는 시간 한번 최선을 다해본다면은 또 뭐 그렇게 이번 2021 학년도 이 여름 학기 특강은 나름 의미를 또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에 맞춰가지고 오늘 이제 이른바 팔천송반야경 그 촉품 부분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부터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교재 금강경 공부는 이제 끝났고 440페이지죠, 그죠? 팔천송반야 이제 촉품 그렇게 이제 타이틀 붙였습니다. 이 촉품이라고 하는 이 품의 명칭은 구마라집 스님의 소품반야경 속에서 채용한 명칭이고
실제 이 팔천송 반야, 산스크리트로 되어져 있는 팔천송 반야의 품의 명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주석으로 94번 주 보시게 되면은 초품은 라짐역 마하반야 바라밀경의 표현이고, 이 구마라집 스님은 이 반야부 계통 경전 중에서 모든 학자들이 주목하는 번역 두 가지를 합니다. 근데 두 번역 이름이 다 마하반야 바라밀경이에요. 근데 하나는 양이 상대적으로 작고 하나는 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구분을 위해 가지고 이 구마라집 스님의 이 마하반야 바라밀경 번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이 작은 걸 소품,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걸 뭐다? 대품. 그래서 소품 반야, 대품 반야.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통칭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마하반야 바라밀경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소품이거든요. 그 소품의 원본은 뭐 32음절을 하나의 개송을 했을 때 모두 8,000개송의 분량이 된다라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8,000송 반야 그래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제목을 상당히 거창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걸 제가 바로 보여드리면은 모든 특질을 지닌 알의 행할 바,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참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알미라고 하는 표현과 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시에 이제 최초의 분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뭐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색깔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뭐다? 반드시 행해야만 하고, 또 종교가 행을 본질로 하지만은 알미 전제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특질을 갖춘 이 알의 행할 바 하면서 알미라는 말과 행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알다시피 불교라는 종교의 배경이 되었던 바람문교, 바람문교는 행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 종교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성 그럽니다. 아는 순간 성취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알미 곧바로 성취로 직결되는 이런 주장은 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류의 철학에 등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그 입장을 사실은 거부를 했죠. 지행성, 알고 행해야지 성취가 온다. 그래서 이 뭐 간단한 제목입니다만 이 제목이 당시 불교라는 종교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었던 인도 종교 사상의 입장을 사실은 돌파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목은 이렇게 모든 특질을 지닌 알의 행할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구마라집 스님의 분명 장명법이 훨씬 더 이 불자의 어떤 그런 수용의 능력을 전제로 봤을 때는 탁월한 그런 번역이다라고 봐왔고, 저도 이 뭐 모든 특질을 지닌 알의 행할 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품 딱 하면 이 팔천성 반야에서 첫 번째 품이구나. 그럼 누구나 그거 뭐 들으면 딱 아는 거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딱 잡았어요. 초품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수용의 의미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원래 경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지. 그럼 뭐 좀 당신 마음대로 한 번역 아니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금강경부터는 말이에요.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과 이 초기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에 있었어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초기불교는 그 깨달음의 전달 방식이 개별적인 법에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깨달음의 전달 방식이 법들로 이루어진 스토리에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초기 불교를 번역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번역이 가급적이면 축자적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입장에서 전체적인 문맥이나 분위기를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번역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대승불교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깨달음의 이 내용이 초기 불교와 달리 강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즈가 이미 크기 때문에 그 큰 사이즈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다? 숲을 보여줘야지 나무에 걸려가지고 숲 보는데 실패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번역하기 지는데. 그래서 크게 던져야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스토리 전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그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소재들을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무의미한 게 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승이라고 할 때 큰 대자의 의미가 거기서도 살아나는 것 아닌가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가야 돼. 그래서 자구 해석에 걸려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이 사이즈의 전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이건 이 대승불교를 대하는 행자의 자세로는 그렇게 고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품이라고 번역해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꼭 저는 뭐라 그런다? 팔천손 반야가 되었던 소품 반야가 되었던 제1품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초품 이렇게 들어가지 이 사르와 아카라 정야타 차야 그게 뭔데? 그거 듣고 그거 기억할 사람 여기 몇 대입니까? 그렇지만 이 초품 다음에 번역한 이 품명은 강가대비 천녀품입니다. 또 강가대비 하면 이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 각인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좀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발휘해야지. 이 대승불교는 번역에서 속의 성과를 거두고 바로 이런 어떤 이 번역학적인 센스의 절정을 구가하셨던 분이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은 대승불교 번역만이 거의 살아남았죠. 근데 참 구마라집 스님은 대단하신 게 이분이 소승 논서를 번역한 게 있으셔요. 그 경량보의 논서인 성실론이라는 논서입니다. 성실론이라는 논서를 번역할 때 보면은요,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1대1 대응을 그대로 구사하면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소승불교는 어떻다? 단어 하나하나 중심의 번역이다라고 하는 걸 이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 번역할 때는 어떻습니까? 쫙 번역을 해 나가다가요, 여러분들 강가대비 천녀품 쪽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느끼실 거고, 소품에서도 다수 등장합니다만 팍 빼버립니다. 이러다가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버려요. 두 번째, 읽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 빼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뭐하러 전달하느냐라는 거예요. 과감해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이분 번역. 가르쳐. 물론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뺀 것도 없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여 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 말인지 나도 모르구나,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일종의 크레바스 같은 함정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강의 도중에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뭐다?
지가 모르구나. 말해봤자 우리가 모르구나. 둘 중에 하나인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맞죠? 이거 다 알면 내가 수보리게? 택도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와, 이 부처님보다 수보리가 나아 보일 때가 많아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부처님이 수보리의 그 현란한 답변에 끌려가시는 대목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야, 그런 수보리의 이 참 그야말로 붕세를 잡은 듯한 이런 하늘 찌르는 기량, 이런 걸 우리가 뭐 어떻게 방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품이라는 두 글자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 알겠죠?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지 나중에 넘길 때는 그냥 팍팍 넘겨야 되니까. 다 애로사항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팔천성 반야의 첫 번째 품을 초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초품이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면 또 아쉽단 말이야. 응? 진짜 중요한 건 이 팔천성 반야라고 하는 이 경전에 대한 또 에피소드를 우리가 좀 또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팔천성 반야경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한 게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금강경이 팔천성 반야보다도 먼저 성립한 이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승불교 성립사적인 판단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금강경은 아예 이 대승불교 경전 성립사 쪽으로 봤을 때는 후기 쪽으로 보내야지. 최소한 반야부 개통 경전 성립사의 관점에서는 뭐 반야부 개통 경전 성립사를 4기로 나눌 수가 있다면 그 중에 제4기 정도에 속하지. 이 금강경을 초기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금강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어떤 이 논쟁을 조금 소개를 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 대승불교 경전의 이 성립사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아주 원시 대승불교 경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 안에서도 아주 극초기에 성립되는 걸 보고는 원시 대승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시 대승의 성립은 서역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런 칼란다로 하자면은 서기라고 하는 서양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원시 대승 성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은 한자로 번역되는 게 400년대 들어와서 처음 번역이 됩니다. 그럼 서력기원 전에 이 경이 성립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사람들이 서력기원 전부터 번역을 했거든요. 도행반야경 같은 경우는 서력기원 전 작품인데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창기에 이미 이것이 나와갖고 유통이 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사이에 금강경을 번역한 학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400년쯤이면은 이 반야부 개통 경전이 포함된 초기 대승불교 경전 안에서는 후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용수, 이 용수보살은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연대기인데, 이상하게 이 용수보살의 저술 속에 금강경이 인용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대개 대승경전이 다 인용이 됩니다. 그건 뭐다? 용수 죽고 난 뒤에 나왔다는 소리 아니냐라는 거야. 용수가 250년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언급이 안 됐으면 250년 뒤쪽 이야기네. 그럼 이걸 어떻게 초기에 둘 수가 있냐? 뭐 이런 저런 어떤 문헌학적인 연구를 통해 갖고 이 금강경이라는 경이 후대의 경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대에 위치시키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앞에 내놓느냐 하면은 이게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 이 금강경을 어떻게 보면은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성립된 경으로 봐야만 하는
그 이유로서 이 내용적인 이 정보가 무시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금강경 할 때는 이제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구나라집 스님이 번역한 그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모든 경이 출발을 할 때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대중이 어떤 구성을 보이고 있느냐를 반드시 밝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 초기 불교 경전만 하더라도 비구들에게 베푸시는 말씀하고 일반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말씀하고 또 왕족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에 그 결이 다 달라요. 그럼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기설법, 응? 상대방의 금기에 맞추어서 베푸시는 설법이기 때문에 이 상대가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냐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제가자냐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말씀의 어떤 이 성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베풀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베풀어지는 건가와 관련하여서 반드시 경전은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마라집 스님의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대승불교 경전인데도 그 회중에, 다시 말해서 그 해상에 참여하고 있는 교화 대상자들 또는 장엄하고 있는 그 구성 멤버들 중에 보살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주제는 뭡니까? 보살인데 정작 보살은 거기 없어. 1250명의 아라한 제자들이 해중이 돼요. 그런데 대개의 대승불교 경전은 전부 보살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0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반야심경. 반야심경에는 보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응? 우리가 아는 반야심경은 축약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분 종결분이 없어요. 가운데 토막만 탁 외우라. 그러니까 뭐 누가 모였는지 모르지. 근데 이제 반야심경에도 광본 반야심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모였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501페이지 제가 광본 반야심경의 도입부 해가지고 밑에 주석을 따라놨어요.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보이시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라자가시의 영취산에서, 그리고 이 반야심경도요 영취산 설법입니다. 큰 비구 성단 및 누가? 큰 보살 성단과 함께 머무셨다라고. 맞죠? 그리고 이 반야심경이 쓰러질 때만 하더라도 해중에 보살 대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나타나. 그 뒤에 여러분들 법화부 한번 보십시오. 법화부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은요, 좀 각성해야 됩니다. 바로 뒷페이지가 법화부예요. 법화부하고 보이죠? 그 옆 페이지 보십시오. 505페이지.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살 마살들이 모이다. 응? 유황무화의 성문만 모인 게 아니고 부처님 법화경 설법 듣기 위해서 보살 마살들만. 그러면 6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화엄경 한번 볼까요? 다 대승불교 경전 아니겠어요? 화엄부 이 십지경 서분 초지입니다. 법회가 열리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타화자재 천궁에서 지내셨다. 그때는 깨달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7일 기간 중이었으니 와샤와르틴 천황의 많이 보장전에 있는 화려한 누각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 보살들의 큰 무리와 함께 계셨다. 응? 시작이 딱 보살들하고 있어. 시작이 딱 보살들. 정토부 경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7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종의 콘사이스 본 안에서도 이 대승불교 경전이 시작할 때는 보살 대중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구나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끌어낼 정도 이 빈도수예요, 이게. 1228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극락장경 소본 극락 왕생사 법회가 열리네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면서 쭉 나가면서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뭐다? 보살, 마살들이 있었으니. 그죠? 그런데 이 금강경은 어떻다? 보살, 마살 언급이 안 나와. 근데 재밌는 것은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 번역에 뭐다? 보살, 마살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산스크리트로 되어져 있는 금강경에는 나와요, 보살, 마살이. 응?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08페이지. 우리 이거 갖고 공부했던 거예요. 408페이지 보면 금강경 있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법회가 열리다. 법회 인유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1250인의 큰 비구승단 및 뭐다? 수많은 보살, 마살들과 함께. 그죠? 보살, 마살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굳이 끄집어 내느냐 하면은 팔천송 반야는 산스크리트 본에도 뭐다? 보살, 마살이 안 나온다는 거야. 보자고요, 여러분들. 440페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맞죠? 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라자가시의 영취산에서 1250명의 큰 비구승단과 함께 머물고 계셨대. 그죠? 1250명의 비구승단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첫 번째 품에 보살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살과 관련한 질문을 하지 보살이 그 회중에 참석했다라는 기사를 싣고 있잖아요. 무슨 성급한 결론인지 모릅니다만 학자들은 어떻다? 야, 이 소품반야야말로 어떻다? 반야부계통 경전 중에서 가장 먼저 성립한 경전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그 출발하는 배경이 암하고 똑같거든. 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에는 보살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다? 산스크리트 본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버리는데 이 팔천송 반야는 어떻다? 산스크리트 본 안에도 뭐가 안 나온다? 보살들이 말하자면은 설법 대중 속에 조화받을 대중 속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야. 그러니 지금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반야부계통 경전 중에서 시작 시기에 성립한 경이냐 아니면 끝날 때쯤 성립한 경이냐와 관련하여서 디스퓨티드하다 그럽니다. 논쟁 중입니다, 지금.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응? 결정이. 근데 소품 반야경이 이 반야부계통 경전을 시작하는 그게 최초의 경이라고는 못할지언정 이게 반야부 안에서도 초기에 성립한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recognized, 인정되고 있어요. 응? 인정되고. 지금 한 10년 지났네요. 2010년도 난리가 났었죠. 그때 블랙야크라고 하는 등산회사의 간판 스타였던 멋시기 여성 산악인, 그죠? 2010년에 안나푸르나 등정을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여성 최초 완등 기록을 세우고 내려옵니다. 근데 얼마 지나가고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칸첸중가 라고 하는 8,000 거의 500m급 산이 있어요. 안나푸라는 8,100m급입니다. 8,100 조금 안 되지. 칸첸중가 등등 못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 히말라야를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를 결정짓는
국제적인 그런 어떤 공인된 기구는 없는데 실제 그런 어떤 공인의 어떤 권위를 가진 인물이 미국 신문사 기자였던 분인데 홀리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산악인은 아닌데 히말라야 등전 역사를 한 50년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올라간 사람보다 더 자세히 아는 거라.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리 여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홀리 여사의 말하자면은 이 히말라얀 디스커버리 그 채널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온선의 칸센중가 등전은 디스퓨티드하다. 디스퓨티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나요. 디스퓨티드. 쉽게 말하면 금강경은 오은순이하고 이거 이름을 말해버렸네. 오은순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은순 입장에서 내가 올라갔다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홀리 여사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홀리 여사가 보고 그러네 하고 처음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증거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다? 이것 봐라 해가지고 이제 디스퓨티드. 근데 디스퓨티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정적인 반대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정한다라는 의미래. 저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다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여기다가 un을 붙여갖고 unrecognized,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disputed 할 때는 뭡니까? 일단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위치를 알겠죠? 이게 결정적으로 아니다가 나타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다와 아니다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내용적인데 초점을 둬가지고 어떻다? 이건 인정할 만하다 하는 쪽이 이제 서 있는 거고, 아까 뭐 용수보살이랄지 이런 분들의 어떤 문학적인 자료에 입각해갖고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 견해도 있는 거니까 이제 디스퓨티드 한 겁니다 이게. 그에 비한다면 이 팔천손 반야가 초기에 성립한 것은 뭡니까? 이건 레커그나이즈드 된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승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반야부부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정석입니다. 그 반야부부터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다? 팔천손 반야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은 논쟁 중이지만 팔천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거죠. 그 팔천손의 핵심이 초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돌파하면은요, 반야부의 이해에 있어서는 뭐 상당한 그런 참 실속 있는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초기 작품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강경에는 공의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슐야타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허공의 공의 이야기는 나와도. 근데 이 팔천손 반야는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반야부 계통 경전하게 되면은 제목부터가 반야 바라밀다를 쓰라는 경이지만 자동적으로 공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 자동적으로 공 이야기를 한다는 게요, 기본적으로 공 이야기는 반야부 계통의 교리 전개 내지는 교의 여정에 있어서는요, 공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야심경을 접하면서 공 이야기부터 접하는 건 사실 순서상 대단한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부터 접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차제법이니까. 초기 불교 공부 안 하고 대승불교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대승불교 안에서도 반야부
괜찮은데 반야부 안에서는 사실은 반야신경은 제일 뒤에 성립합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 이야기가 두드러져요. 그래서 막 들어가자마자 색적시공, 공적시색하면서 공공공공 그러는데 그게 충분한 맷집을 갖고 있지 않는 행자에게 공 이야기는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게. 그리고 어쨌든 이 공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공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반야부 계통 안에 어떤 경우는 7가지 공을 쓰랍니다. 7공. 또 어떤 경우는 14가지 공을 쓰래요. 그리고 대풍 반야경은 18공, 20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야심경 공부할 때 어차피 공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이제 7공부터 20공까지 타이틀도 내가 다 소개를 하고 서로 어떤 식으로 이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도 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가면은. 그래가서 공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이제 하게 될 겁니다만, 금강경에는 그 공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초기 작품이면 공 이야기가 안 나오겠냐는 거죠. 근데 팔천송 반야도 말이에요. 초품에는 공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뒤쪽은요, 나중에 들어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전 성립사적인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초품입니다. 초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안 나옵니다. 공 이야기 나오던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마라 집스님이 번역한 이 소품반야 초품에 보면 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은 비었다 공이지 빈 것의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슌야의 공이지 슌약타의 공이 아니에요. 슌야의 공은 암경에도 나오는데 뭐. 실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교재는 보면 뭐 앞으로도 볼 거니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4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공은. 그 451페이지 보시면은 고정된 모습을 향해 가지 말라. 그 제목 보입니까? 그리고 밑에 24번에 보면은 오온을 공하다고 보는 거 가는 것도 하나의 모습 해놨죠. 벌써 제목부터 여러분들 이게 뭐야? 반야신경은 오온이 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견 오온 개공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오온을 공하다고 보고 가는 것도 뭐다? 고정된 모습이 집착하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이 아니다 이게 지금. 실제 색과 관련해서 451페이지 보시면 다시 수부디 존자는 보살 마하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일 색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 말이야 이거.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응? 만일 색의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도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색은 고정된 모습이다라고 보며 나아간다면 그것도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색의 일어남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도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색의 사라짐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도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색의 없어짐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도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만일 색은 비었다라고 보며 나아간다면 그것도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었다라고 보라는 소리입니까? 비었다고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색이 비었다라고 보면 고정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 했으니까 안 좋은 짓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색이 비었다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비었다 안 비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소품 반야 초품은 공이야기하는 건 없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시기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인데 이 팔천성 반야 초품에 공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 상당히 초기 작품이다라고 말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는 별로 안 나오고 초기 작품이다라고 보게 하는 증거만 어떻다? 상당히 그냥 발굴할 수가 있는 경이 이 팔천성 반야 이 경부터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상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형식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소품 반야 자체는 전체적으로 양이 길 줄 모르지만 그 구성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주 간략한 문답형을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암경이 너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죠. 이제 뭐 그 문형 내지는 문장의 스타일이 지극히 간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개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개의 대성경전은 대단히 현란하고 만년체의 문장을 구사하는 데 비해서 이쪽은 아주 짤막 간결체를 쓴다 뭐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대성불교 경전이 어떤 만년체의 문장을 사용하는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피면은 이 소품 반야가 얼마나 간결한 문체인가 하는 걸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거예요. 5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법화경인데 그 보면 뭐 41번 대승불교의 현실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처님께서 쉽게 말해서 화택의 비유를 개성어로 쓰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크지만 낡아서 아주 불안정한 집이 있으니 난간은 무너지고 기둥은 뿌리가 썩어 있다. 창과 누각은 일부가 무너지고 벽에 칠한 흙은 벗겨져 있고 난간은 어긋나 썩어 있고 풀잎으로 엮은 지붕은 도처에 구멍이 나 있다. 그 집에는 500 이상의 생조가 살고 있다. 작은 방이 있는데 많은데 오물이 넘쳐 흐르고 역겨웠다. 습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벽도담도 무너져 있다. 그곳에는 매우 많은 독수리 마저 살고 있고 비둘기, 올빼미 그리고 또는 다른 집들이 있다. 그 집의 여기저기 아주 강한 독을 지닌 끔찍한 독사가 있고 많은 정갈과 쥐가 사는 등 매우 사악한 생조에 있어 식지였다. 여기저기에 인간 아닌 존재들이 있고 분뇨로 황폐해져 있으며 여러분들 이거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 내용. 응? 진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이야기하셨을까 싶을 내용들이에요. 이거 읽어보면. 집의 모습이 흉측하고 낡아서 도대체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묘사를 일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죠. 초기 불교는 그래 안 합니다. 응? 집이 엉망이었다고 딱 끝내쁘지. 그럼 됐지 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만년체 또는 뭐 좀 너절한 기분 이런 게 그 대승불교 안에서는 왕왕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그냥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이 뭐 분량 뽑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근데 이 팔천성 반야 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만 타타타타타타 던지고 가는데 이 초기 불교하고 아주 그 스타일이 달랐어.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금강경은 뭐다? 논쟁 중일 줄 모르지만은 이 소품 반야는 이게 초기 작품으로 인정된 그런 성립사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 그 속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440페이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라자가시의 영취산에서 1250명의 큰 비구 성당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여기까지는 뭐 아함경 시작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자주 나오죠. 그들은 모두 아란이었으니 영유함이 다했고 번뇌는 없어졌고 자제한 자가 되었고 심해탈과 해탈을 잘 이루어낸 기품 있는 큰 용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해야 할 바를 다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고 존재의 결박을 완전히 없앴고 바른 알모로 마음이 잘 해탈했고 모든 데서 마음의 자제를 성취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 1250명의 아라한들에 대한 그 자질을 설명하는 여러 정보들은 전적으로 초기 불교적인 관점에서 해독이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딱 하나 마지막에 최상의 바라밀다를 구족한 자들이었다. 이게 이제 달라. 응? 뭐 앞에 그래서 해탈이니 심해탈이니 초기 불교에서 다 다루는 주제단 말이에요. 영유함, 다시 말해서 루에 대한 이야기랄지 또는 뭐 존재의 결박, 유결이랄지 다 초기 불교에서 다루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의 바라밀다를 구족한 자들이었다. 이 표현을 빼고는 이 1250명의 아라한들에 대한 이 자질의 묘사에 뭐 특별히 초기 불교를 넘어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반야 바람일다 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상의 바람일다를 구족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최상의 바람일다 하게 되면은 바람일다도 여러 가지 바람일다가 옵니다, 여러분들. 유부 같은 경우는 육바람일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 가면 팔바람일다.